안녕하세요. 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이제 다시 점심이 끝나고 저의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요, 파이어베이스를 실제 모바일 백엔드로 사용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장도훈이고요. 원래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문제가 좀 생겼어요. 한 1, 2주일 전쯤에 그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에서 제가 이 파이어베이스를 쓰지 마세요. 파이어베이스는 개발자한테 해롭습니다. 파이어베이스를 멀리 하세요. 원래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크리티컬한 문제를 얼마 1, 2주일 전쯤에 있는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의 발표는 좀 망한 것 같은데 이제 좀 그래도 뭐 어쨌든 이 주제를 하기로 했으니까 파이어베이스를 실제 모바일 백엔드로 사용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 플러스 파이어베이스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파이어베이스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덕트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어떤 허들이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파이어베이스 여기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구글에서도 열심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구글 코리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파이어베이스를 밀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파이어베이스를 열심히 밀고 있지만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파이어베이스가 그렇게 대단한 플랫폼이다, 혹은 우리가 당장 배워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뭐 구글에서 하는 뭐 코드랩 같은 데에서 채팅 서버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실제로 프로덕트에 썼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써도 되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파이어베이스 소개를 한 번 더 드리자면요, 이 파이어베이스는 바스라는 걸로 시작을 해요. 혹은 파스라고도 하는데 뭐 백엔드 애저 서비스 혹은 플랫폼 애저 서비스. 그래서 앱 같은 것을 개발할 때 뭐 서버 개발이 필요해요. 회원 관리, 데이터 저장, 파일 관리, 푸시 알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플랫폼화 시켜서 뭐 개발 작업 시간을 단축시키자, 이러한 아름다운 개념으로 한 3년 전쯤, 4년 전쯤에 아주 흥행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서버 개발 인력도 필요 없고 서버 개발 시간도 필요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서버에 대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뭐 데이터를 어느 DB에 저장을 한다든지, 퍼미션을 어떻게 관리를 한다든지 어떤 룰 같은 거를 정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프론트엔드 개발하시는 바로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서버에 관련된 일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서버 개발자를 두기에는 그 분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서버 개발자가 빠진다라고 했을 때 남아있는 프로그래머는 이 프론트엔드, 이 클라이언트 개발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파이어베이스라는 것을 배워두면은 난 프론트, 뭐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밖에 안 했었는데 서버까지 할 수 있다. 그 영역을 늘려나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 서버 개발이라는 것이 뭐 AWS와 같이 가상화가 잘 됐고 뭐 플랫폼 인프라로서 많이 제공하는 것들이 있어서 쉬워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보안이라든지 혹은 이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전문적인 지식 플러스 그 경험이라는 게 크게 필요해요. 하지만 뭐 클라이언트 개발자는 서버에 대한 경험과 지식도 없지만 이 플랫폼을, 파이어베이스 플랫폼을 이용하면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서버 관련 일을 할 수 있다. 여기서 가능성을 보고 서버 개발자가 파이어베이스를 배우기보다는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파이어베이스를 배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프론트엔드 개발자, 저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개발자였는데 이 파이어베이스를 쓰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뭐냐면요, 그 보안 문제예요. 왜냐면은 보안이라는 게 최근에도 어떤 스타트업이 뭐 SQL 인젝션에 뚫렸다고 하잖아요. 그게 옆에서 보기에는 그거 왜 그러냐, 그것도 못하냐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뚫으려고 하면은 뚫을 방법을 어떻게든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게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안심을 하고 파이어베이스를 쓸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파이어베이스를 쓸 때 가장 큰 허들이라고 생각되는 점은 이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예요. 왜냐면은 데이터베이스가 파이어베이스의 전부기도 한데요.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뭐 제이슨으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도 다 아시겠죠? 제이슨 어떤 트리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로 골 때리는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게 뭐 NoSQL, 뭐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 아니고 약간 키밸류랑 도큐먼트 스타일의 DB인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를 뭘로 볼 수 있냐면 쿼리랑 소트랑 머지랑 조인이랑 이런 뭐 리밋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현할 때 생각보다 DB를 설계하는데 머리가 많이 아파요. 또 이 DB 설계라는 것을 클라이언트에서 해야 된다,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해야 된다고 했었으니까 이전에 안 해봤던 거를 뭐 SQLite도 아니고 NoSQL, 이 구글에서 제공하는 파이어베이스 DB를 써야 된다. 이게 매우 힘듭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뭐 여기 그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보시면 뭐 책이라는 게 있고 북스라는 게 있어서 그 아래 어떤 UID로 책들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하루키라는 작가가 쓴 책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하루키라는 것으로 그 검색을 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키가 2002년도에 쓴 책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그 정도의 쿼리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북스라는 걸로 책을 모두 다 나열하기도 했지만 이 루트에 북스가 아닌 뭐 북스 2002 이런 페어런츠를 만들어서 뭐 2002년도에 찾고 싶은 책을 찾고 싶다라면은 그 노드를 검색해보는 그런 방식을 쓸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다라면은 하루키라는 사람이 쓴 책이 많지가 않다면은 그냥 하루키라는 책을 다 불러들인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 쪽에서 필터링을 거쳐가지고 2002년도에 쓴 책을 필터링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DB 설계라는 것이 복잡해지고 또 권한 또한 뭐 서버 사이드 코딩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권한을 뭐 JSON 형태로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이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 적응하는데 가장 큰 어떤 허들이 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제목 중에 버드라는 것의 제목을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풀텍스트 검색이죠. 검색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자주 하잖아요. 검색을 통해서 만들고 싶다고 해요, 기획자가. 하지만 이걸 안 된다고 개발자가 설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페이스북 같은 데서도 풀텍스트 검색 안 되고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서도 그래서 태그를 쓰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설득이 되면 좋은데 안 되면은 이제 만들어야 되죠. 만들어야 될 때 뭐 구글이 모든 프로덕트들이 그렇지만 구글에서 어떤 프로덕트를 붙이면은 이 풀텍스트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 문제를 파이어베이스 개발자한테 물어봤더니 아파치에서 나온 루신이라고 하는 텍스트 인덱싱하고 쿼리하는 그런 뭐 오픈소스를 붙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배워서 그거 쓸 정도면 파이어베이스 안 썼죠. 그래서 어떤 이 기획 단계에서 혹은 어떤 이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골치 아픈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제가 초기에 만들었던 앱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마이세타 갤러리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화면 보시면은 360도 사진을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우드에 올리고 그것들을 클라이언트에서 보고 약간 공유하고 이런 간단한 앱이에요. 그래서 이걸 파이어베이스로 만들었었는데 처음에는 첫 화면에는 그 왼쪽 화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썸네일로 리스팅이 돼요. 그래서 뭐 EXIF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제목을 보이고 원래 있었던 이미지를 줄여서 썸네일로 보이고 리스팅하고 이게 개인화된 앱이라서 이 초기 화면에는 어떤 로그인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파일 업로드를 하고 이 정도의 단순한 거고요. 뭐 이미지를 클릭하면 360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링크를 공유하는 거예요. 링크를 공유하면은 어떤 나름 짧은 어떤 주소가 나오고 이걸 여기를 클릭했을 때 앱이 설치되어 있다 하면은 앱을 실행시키고 그게 아니면은 웹에서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이 링크를 SNS라든지 혹은 뭐 메신저에서 공유를 하면은 프리뷰가 보이고 어떤 조그만한 설명 같은 게 먼저 보이는 이런 앱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이 앱을 처음 만들려고 했을 때 제가 겪었던 문제는 처음에 썸네일의 생성이 불가능했어요. 이 이미지 파일이 360도 파일이라서 8메가 정도까지도 가는데요. 이 8메가를 다 받아오려면 힘들겠죠. 썸네일을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원래 파이어베이스에서는 썸네일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클라우드 펑션이라는 것에서 썸네일 생성을 가능하게 됐었는데 어쨌든 그 이전에는 만들 수가 없었었고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썸네일도 올리고 오리지널 파일도 올리고 이런 삽질을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지 프리뷰 속도가 굉장히 느렸어요. 왜냐면 여기도 파이어베이스 스토리지라는 거를 썼었는데 이 이미지를 받아오려면은 단계가 좀 많았었습니다. 목록을 가져와야 되고 이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URI에서 이미지 URL을 얻어야 되고 이 이미지 URL에서 실제 바이너리, 이미지 바이너리를 가져와야 됐었어요. 보통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미지 URL이라는 게 있는데 파이어베이스에서는 한 단계 더 있어요. 클라우드 스토리지 URI를 저장하게끔만 되어 있어요. 이게 아래 그 URL 보시면은 GS로 시작하는 게 이제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URI고요. 그 다음은 뭐 HTTP로 시작하는 이미지, 실제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URL인데 왜 이렇게 하나 봤더니 구글에서는 이미지를 요청을 할 때 이 요청을 하는 사람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이 이미지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이미지가 뭐 이 주소 자체에 토큰이 달라붙는데 그 토큰이 뭐 3시간 뒤면 익스파이어 되는 그런 토큰이어서 이런 단계를 한 단계 더 거치더라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이 3단계나 되는데 서버가 미국에 있어요. 이게 서버가 미국이랑 유럽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딜레이가 몇백 밀리세크만 돼도 실제로 프리뷰 이미지를 받아오는데 뭐 수초까지도 걸리고 단계가 많다 보니까 로스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이미지를 이것같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스크롤을 쉽게 막 하잖아요. 그럴 때 로스가 많이 나고 또 이 이미지 뷰를 관리하기도 어려워지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까 토큰 값이 계속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토큰 값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뭐 피카소라든지 글라이드 같은 그런 이미지 로더에서 제대로 캐싱을 하지 못해요. 물론 이제 어댑터를 좀 수정하면은 캐싱을 할 수 있기는 한데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도 파이어베이스 UI라고 하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구글 쪽에서 만들어서 뭐 글라이드 이미지 로더로 해결이 가능은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이 쉐어드 링크는 해결이 안 됐어요. 저는 이 파이어베이스 호스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호스팅을 사용해서 이미지 주소를 올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SNS라든지 카카오에서 이미지의 프리뷰를 보여줄 때에는 그 해당 URL에 있는 메타 값을 꺼내서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 메타 값에서 찾아볼 때 파이어베이스에서는 그 메타 값을 지원해주지 못해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파이어베이스 호스팅에는 정말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그런 호스팅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스태틱 파일만 제공을 하기 때문에 다이나믹하게 이 페이지를 제너레이트해서 전달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SNS라든지 메신저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돌려보지도 않으니까요. 그래서 위에 앞에서 나왔던 것들은 어떤 워크어라운드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었지만 이 쉐어링크는 해결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한 거는 파이어베이스에 외부 서버를 추가했어요. 파이어베이스에 외부 서버를 하나 추가할 정도면 파이어베이스를 왜 쓰나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한번 붙여보기로 했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어드민이라는 어떤 SDK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Node.js와 자바 SDK를 쓸 수 있어요. 자바 SDK를 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듯 거기다 모듈을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그래드를 쓸 수 있고 뭐 클래스들 다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뭐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고 되게 좋아요. 근데 저는 모험을 해보기 위해서 Node.js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VPS 서버 저렴한 거 5불짜리를 했었는데요. 도쿄 VPS 서버를 해서 낮은 응답 속도랑 요금도 저렴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문제가 됐었던 뭐 캐싱하거나 이럴 때 문제가 됐었던 뭐 이미지 주소도 퍼머넌트하게 만들고 그리고 썸네일도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대로 뭐 클라이언트의 사이즈에 따라서 원하는 사이즈의 썸네일을 바로 당겨올 수 있게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링크에서 문제가 됐던 자바스크립트 방식이 아닌 다이나믹 엔드 페이지 그러니까 EJS를 사용해 가지고 HTML을 바로 제너레이트 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뭐 개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개발 비용도 2배가 되고 개발 시간도 2배가 되고 이게 왜 이걸 써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할 정도로 만들어 봤어요. SSL 인증서도 새로 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말 이대로면 파이어베이스를 안 쓰는 게 맞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최근에 이 클라우드 펑션이라는 게 나왔어요. 1, 2주 전에 클라우드 펑션이라는 게 나왔는데
한국어 페이지로 들어가면 보실 수 없고요. 영문 페이지를 통해서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Node.js만 쓸 수 있어요. 아마 자바로 할 거면은 뭐 VM이 돌아야 되고 하니까 뭐 용량이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아마 Node.js만 했나 봐요. 그래서 Node.js를 통해서 뭐 클라우드 펑션들을 만들 수 있어요. 이 Node.js를 쓴 게 굉장히 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서버를 만들면서 최근에 뭐 파스닷컴도 그렇고 모든 라이트웨이트한 서버 코드들이 다 Node.js로 다 통합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같은 자바라는 게 들어가긴 했지만 전혀 다른 이 자바스크립트를 여러분도 배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할 수 있는지 보면은 트리거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저도 다 써보진 않아서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데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할 때 트리거가 울리게 돼 있어서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을 뭐 연도별로도 정리를 해야 되고 전체 목록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럴 때 저장된 데이터를 정리해서 어떤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보한다든지 혹은 처리하고 후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드민 서버, 제가 삽질했던 그 5불짜리 서버를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이어베이스 어텐티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 시, 탈퇴 시 트리거가 울리는데요. 이때 사용자가 가입했을 때 기본 데이터들을 셋업을 해준다든지 혹은 가입했을 때, 탈퇴했을 때 사용자 정보를 클리닝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날리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추가 액션을 할 수 있는데요. 뭐 보통 액션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추가하려고 할 때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번 필요한 사용자의 액션에 이 아날리틱스 이벤트를 넣어두면은 거기에서 이 클라우드 코드에서 추가적으로 더 데이터를 어떤 가공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통계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스토리지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되는 바이너리 데이터가 저장되거나 삭제될 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서 여기도 보니까 이미지 매직을 사용해서 썸네일을 생성한다든지 혹은 이미지를 분석한다든지 뭐 사용자 얼굴을 분석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TTP 트리거에서는 HTTP 리퀘스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요청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많이 썼었던 뭐 HTTP RESTful 뭐 API 이런 데서 썼었던 그런 리퀘스트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면은 뭐 슬랙 봇을 만든다든지 카카오톡 봇을 만든다든지 혹은 어떤 간단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기에 매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별로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 클라우드 퍼블리케이션 그리고 서브스크립션이라는 건데 이제 구글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쓸 수 있는 메시지 전달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파스닷컴을 통해서 만들었던 서비스 중에 하나가 와치마스터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저는 회사에서 나와서 여기랑 관계가 없지만 이때도 파스라는 서비스를 썼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앱을 개발하면서 서버 개발자가 없었어요. 서버 개발자가 없었어도 파스닷컴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뭐 피드백을 받는다든지 사용자들이 어떤 글을 쓴다든지 리뷰를 쓴다든지 컨텐츠를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매우 쉽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특히 초기 시작할 때 이게 전체 데이터베이스나 전체 플랫폼을 파이어베이스로 당장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하신다든지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하신다든지 이럴 때 쓰셨을 때 웬만하면은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을 정도로 충분히 쓰실 수 있으니까 아무리 요즘 뭐 AWS가 굉장히 잘 나가고 한국에서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아마존 웹 서비스를 쓰고 있고 스터디도 많이 시켜주고 컨퍼런스도 많이 하지만 이 파스의 장점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배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파스에서의 장점은 또 뭐가 있었냐면요. 이 몽고DB를 사용했었던 플랫폼이었었는데 그래서 약간 NoSQL이긴 하지만 약간 하이브리드형이었어요. 그래서 뭐 쿼리가 뭐 like 같은 쿼리도 쉽게 됐었고요. 그냥 뭐 RDB 쓰는 것처럼 쓸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큰 문제점이 뭐였었냐면은 초당 요청을 통해서 얘네들은 돈을 받았었는데요. 초당 요청이 30개만 넘어가면은 뭐 비용이 크게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당 요청을 5개씩 추가할 때마다 비용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 구글은 그런 게 없어요. 구글 파이어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NoSQL만 하도록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개발자가 뭐 DB를 설정하고 DB를 스트럭처를 만들고 할 때 매우 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덕분에 사용자가 아무리 많아도 이 제약사항을 보면은 동시 접속자 수가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0만 명 있어도 5천만 명 있어도 한 달에 5불만 내면 돼요. 이론상으로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만든 앱은 100 다운로드도 안 되지만 언젠가 1000만 다운로드 앱을 만들 수 있다는 꿈을 꾸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용자가 얼마나 많아졌든지 1000만 다운로드가 아니고 5천만 다운로드가 됐다 하더라도 서버의 스케일에 관련돼서는 비용에 관련돼서는 매니징에 관련돼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는 장점이 파스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파이어베이스를 쓰면서 걱정했던 것이 이 파이어베이스가 망하면 어떡하나 이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파스닷컴이 실제로 망했고 파스닷컴이 좋다라고 제가 추종자처럼 다녔는데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페이스북 쪽에서는 파스닷컴이라는 서비스를 접은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은 이미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뭐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서 어떤 서드파티 앱 같은 것들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은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서드파티의 참여를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었고 사용자들은 더 많이 늘릴 수 없다라고 아마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이 파스닷컴이라는 서비스를 접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오픈소스화 해가지고 누구든지 쓸 수 있게끔 해줬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워치마스터라는 그 프로젝트도 이번 연초죠. 그거를 미그레이트 하려고 굉장히 힘이 들긴 했었어요.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아마 파스닷컴이라는 서비스가 없었으면은 아마 그 서비스 자체를 만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앱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만들 때 뭐 1년 넘어가면은 사실은 성공한 거잖아요. 1년도 안 되고 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당장 내가 급한 대로 이런 파스 서비스를 쓰는 것도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존 웹 서비스가 한국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최근 한 5년 동안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확장을 했었고 실제로 돈도 많이 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뭐 커머스 회사지만 이렇게 인프라 쪽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글은 뭘 하고 있었나? 구글은 지난 5년 동안 나름 서버 관리와 서버 스케일러비티에 관해서는 2등이라면 서러운 구글인데 구글은 뭘 하고 있었나 생각해 보면은 뭐 앱엔진 만들고 있었죠. 앱엔진 만들고 있었고 뭐 컴퓨트 뭐 이런 거 만들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잘 동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온 게 파이어베이스예요. 저는 약간 처음에 되게 의아했던 게 이게 파이어베이스는 굉장히 인프라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각 소기업, 그러니까 앱 개발자라든지 처음에 앱을 개발하는 사람에게 좋은 서비스였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크게 밀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파이어베이스는 안드로이드 이후에 가장 크게 밀고 있는 개발자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글에 있는 대부분의 잘 나가는 어떤 프로덕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이걸 열심히 밀고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마이세타귤러리라고 하는 어떤 앱을 만들면서 그때는 안 됐지만 지금은 된다고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개발 속도가 빨라요. 물론 구글 애들이 이제 베타 버전을, 알파 버전을 내놓고 쓰라고 하는 게 좀 너무하긴 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클라우드 펑션까지 나오면서 보면은 충분히 프로덕트 레벨로 쓰기에도 나쁘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 속도라든지 구글 도기 파이어베이스 도큐먼트가 늘어나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최소한 2-3년은 파이어베이스를 강하게 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파이어베이스를 통해서 앱을 만들든지 혹은 앱이 너무 무겁다라고 하고 너무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은 작은 웹 프로그램 스크립트 레벨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셔도 아마 나중에 파이어베이스를 이해하고 나중에 NoSQL이라는 어떤 DB를 쓰게 될 때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네.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네. 저도 이제 파이어베이스를 쓰다 보니까 많이 궁금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이제 검색 부분에 이제 많이 고민이 되고 있거든요. 파이어베이스가 이제 단일 검색 혹은 이제 키를 묶었을 때 2개, 3개까지는 가능한데
그게 뭐 스트링 검색이나 이제 조건이 많아지면 그게 좀 제한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찾아보니 그 엘라스티서치랑 연동해서 쓰는 플래시라이트라는 것도 있는데 혹시 그거를 그 사용해 보시는지 아니면 했다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쓰고 계신지 이제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영상 스트리밍으로 지금 해야 되는 게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금 그 인코딩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혹시 구매해 보신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상 스트림을 어디서 꺼내서 쓰나요? 스토리지에다 올려놓고 하려고 하는데 그 인코딩 문제로 진행이 안 돼요. 네, 우선은 검색 부분은 답이 없어요. 제가 아까 전에 뭐 아파치의 루신에 뭐 어떤 루신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다 했지만 SQL에서 검색은 안 된다는 걸로 그냥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파이어베이스에서 검색은 안 된다고 보시는 게 사실 맞다고 봐요. 검색을 한다면은 정말 기획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태깅을,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떤 컨텐츠를 올렸을 때 그 태그를, 해시태그를 분석해서 여러 군데다 넣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DB의 분량이나 그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와치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첫 번째 화면 오른쪽 위에 검색 버튼이 있잖아요. 이 검색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 와치마스터에서 와치페이스, 그러니까 시계 화면을 제공하는 사이트인데요. 한 500개 정도의 시계 화면이 있어요. 이 시계 화면을 검색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로컬 DB에다가 동기화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500개는 그 정도쯤은 동기화를 할 수 있고 어차피 서버 비용이 저희는 안 드니까 동기화를 다 네트워크 비용도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기화를 다 시켜놓고 그냥 로컬에서 검색하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방식이 아니라 SNS가 된다든지 용량이 큰 데에서는 사실은 외부 유틸리티를 써야 되는데 그게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 부분만 따로 RDB 쪽에다가 넣어가지고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근데 효과적이진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스토리지에서 스트리밍하는 쪽은 사실 저는 전혀 모르겠긴 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가 뭐가 잘 안 된다, 얘가 이렇게 작동해야 되는데 안 된다 싶으면은 파이어베이스 개발자들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깜빡했거나 혹은 이 구글에서 서비스를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구글에서 있는 개발자들은 영어밖에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언어에 대한 지원을 신경 쓰질 않아요. 물론 미국에서 성공해야지 글로벌 서비스긴 하지만 어떤 인코딩이라든지 혹은 아마 지금도 그럴 텐데 이 파이어베이스에서 이메일로 가입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메일로 가입하는 과정이 있는데 인증을 해야 돼. 이메일 인증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언어를 고를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한 나라의 언어로만 써야 돼요. 영어로 쓰라는 얘기죠. 이런 식의 어떤 로컬라이제이션 이런 쪽에는 잘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파이어베이스 개발자에게 물어보면은 아, 그런 게 있었어? 알았어, 고쳐줄게. 이런 대답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뭐 파이어베이스 슬랙도 있고 또 뭐 그런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데 물어보면은 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그렇죠. 네, 저도 한 3년 전에 KT바스랑 파스타크커버 이제 프로덕트로 퍼블리싱을 했었는데요. 그때 서비스를 하다 보면 사용자가 늘어나면 이제 커지잖아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클라우드 공정 같은 커스텀이 필요한 기능들이 필요했고 그렇게 하다가 더 이제 점점 기능이 커지면서 AWS로 이전을 하자 결정해서 이제 DB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되게 많이 애를 먹었거든요. 왜냐면 DB를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고 또 이제 안드로이드라는 클라이언트 자체가 또 이전 버전에 대한 호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두 가지 DB에 대해서 싱크를 하는 과정을 했는데 그래서 그걸 느끼고 나서 좀 바스 개념이 처음에 시작할 때 프로덕트보다는 그냥 AM이나 텍스트 할 때만 하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프로덕트로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아마 파스보다도 이 파이어베이스가 문제가 더 클 거예요. 왜냐하면 NoSQL을 쓰고 있는데 대부분의 인프라에서는 NoSQL보다는 그러니까 구글이 제공하는 이 제이슨 스타일의 NoSQL보다는 뭐 RDB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이나모DB를 쓴다든지 이런 방식을 쓸 거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구글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2, 3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뒤는 솔직히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면은 구글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를 많이 접어요. 잘 접어요. 거기에 너무 넘어가면 안 되기는 하는데 이러한 특히 모바일 쪽이라든지 혹은 어떤 작은
뭐 라이트웨이트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특히 스타트업이라든지 혹은 당장 무료로 시작해 볼 수 있고 내가 익은 거 그런 플랫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파이어베이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망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어떤 기술적인 부채로 남겨두는 거죠. 그렇기는 한데 초기에 시작하고 특히 초기에는 비용이 없을 때 하기에는 좋다. 만약에 돈이 많다고 하면은 뭐 자체 서버 몇 개를 더 추가해가지고 늘리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사실 AWS도 비싸잖아요. 전 굉장히 비싼 축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VPS 가상화 싼 것도 생각해 보면은 물론 걔네들이 그렇다고 해도 가끔씩 다운도 되고 정말 속상할 때가 많은데 뭐 구글의 파이어베이스는 뭐 플랫폼이긴 하지만 아마 비슷한 가용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정도는 구글을 믿고 가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네요. 좋은 대답이 안 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파이어베이스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그걸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피를 많이 봤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는 정말로 안드로이드 이후에 이렇게 글로벌리 투자를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없다. 그리고 얘네들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플랫폼들 정착시키려고 하면은 사실 2, 3년으로 모자라요. 한 5년 이상은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인데 그 정도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 NoSQL 쪽은 IoT 쪽으로 가면은 오히려 더 되게 좋거든요. IoT 기기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액티브하게 붙어 있어야 되고 데이터 처리를 리얼타임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파이어베이스보다 더 좋은 솔루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안성도 뛰어나고 그런 점에서는 꼭 뭐 모바일 클라이언트라든지 웹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한다 하더라면 아마 구글 내부에서도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앱엔진 같은 경우도 제가 믿고 앱엔진 같은 경우도 열심히 공부를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망했어요. 근데 망했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이런 일반 사용자들이 쓰는 프로덕트 레벨은 문을 그냥 닫아버리거든요. 뭐 구글 리더 같은 게 있어. 그럼 문을 닫아버리는데 이 플랫폼 단에서 문을 아예 닫아버린 경우가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 개발 툴 같은 것들은 많이 문을 닫았었는데 앱엔진도 계속 명맥은 유지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면은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말로 기존에 있었던 걸 모두 다 옮긴다든지 혹은 큰 서비스를 개발자가 리스크를 지어가면서까지 이 플랫폼을 써야 되나? 그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 분만 더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서버에서 처리를 했으면 뭐 크롬 작업이나 로컬에서 처리한다던가 그런 작업들을 말씀하셨던 뭐 클라우드 펑션이나 다른 경우에도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지원을 안 한다면 혹시 파이어베이스에서 추후에 지원을 할 생각 계획이 있을 것 같은지 궁금해서요. 네, 우선 클라우드 코드를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Node.js를 쓰긴 하지만 뭐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다 개발할 수 있는데 크론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배치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어드민을 쓰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클라우드 펑션이 아직 베타기는 한데 얘네들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목록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전에 문제가 됐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클라우드 파이어베이스 스토리지의 그 다운로드 속도 관련된 것 빼고는 아마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사실 아까 전에 한 가지 예제만 보여드렸지만 이런 예제가 한 3개는 더 돼요. 그래서 문제점들을 다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클라우드 펑션을 통해서 그 문제점들이 다 해결이 되었고 외부 서버를 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떤 파이어베이스의 능력이 어떤 필요성이 좀 더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파이어베이스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답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연결 속도가 느린 거거든요. 다운로드 속도는 충분하게 나오는데 실제로 그 딜레이가 너무 많이 걸리는 게 문제인데 얘네들이 서버를 한국에 두지 않는 이상 뭐 한국은 절대 안 될 것 같고 아시아 쪽에 두지 않는 이상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뭐 대용량 데이터 예를 들어 동영상 같은 것들을 처리한다 싶었을 때에는 이 어떤 CDN 같은 것들만 어떤 그 데이터만 전송해 줄 수 있는 것을 뭐 작게 만드는 게 간단하게 만드는 게 맞지 캐시할 수 있는 서버를 만드는 게 가격도 더 저렴하고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질문 한 개만 더 받을게요. 없으신가요? 네. 네, 두 분 받을게요. 파이어베이스에서 크래시 이펙트 같은 경우는 혹시 따로 쓰시는 크래시 이펙트 표현을 하는데 혹시 있으신지? 원래 뭐 다른 리포트 툴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파이어베이스 크래시를 쓰긴 써요. 왜 쓰냐면은 우선은 그게 설치하는 게 너무 간단해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래들에 한 줄만 추가하면은 그 크래시를 잡아내기 때문에 우선 그걸로 쓰고 있고,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기능이 되게 단순해요. 단순하게 뭐 어떤 버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정보만 받아볼 수 있는데, 저는 그걸로도 아직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걸로만 하고 있어요. 근데 기존에 만약 패브릭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쓰시는 분들 보면은 뭐 공유를 한다든지 어떻게 처리할 때 누구한테 전달해서 처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쓰시는데, 저는 주로 혼자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없이 파이어베이스 크래시로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파이어베이스의 그 펑션 중에 하나예요. 꼭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결국 운영하면서 사용자가 어떤 식의 액션을 취하는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파이어베이스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가 제 질문이었거든요. 꼭 관련된 설명이 가능하신지 부탁드립니다. 사용자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어떤 통계 같은 걸 낼 수 있는 파이어베이스 아날리틱스가 있고, 파이어베이스 아날리틱스를 통해서 뭐 구글 아날리틱스에서 하듯이 이벤트를 받아볼 수도 있기는 한데요. 저는 이 기능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딜레이가 있고 가끔씩 이벤트를 빠뜨릴 때도 있고, 이게 통계용을 쓰기 때문에 사용자가 많을 때 통계용으로는 좋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분석을 한다든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기에는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그냥 DB에 저장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파이어베이스 DB가 용량이 제한이 없고 데이터를 넣고 뺄 때 부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액션을 그냥 한 트리에다가 전부 다 저장을 해버려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분석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펑션을 통해서도 분석할 수 있기도 한데, 정말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자면 전체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어떤 사용자를 샘플로 해서 그 사용자의 패턴을 확인한다면 아마 그냥 DB에 다 저장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여기까지만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